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인텔 11세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인텔 10세대랑 라이젠 4세대 때는 제품 출시일 하루 이틀 전에 샘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테스트하고 영상 찍고 하다 보면 제품 출시 시간에 맞춰서 영상을 도저히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을 갈고 기다렸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제품을 일찍 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칼을 간 거죠. 그 간절함이 통한 건지 이번에는 물건을 정말 일찍 받았습니다. 첫 샘플을 2월 초에 받았어요. 그래서 설날 연휴가 끝날 때쯤에는 벌써 영상을 다 찍어놨었습니다. 엠바고가 풀리자마자 그 시간에 짠하고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직도 한 달 이상이 더 남은 거예요. 그때 뭔가 기분이 좀 쎄하더라고요. 왠지 이번에도 제 시간에 못 올릴 것 같았어요. 출시 직전에 제조사별로 바이오스가 바뀌었는데 살짝 바뀐 게 아니에요. 확 바뀌어가지고 아주 다른 CPU가 됐습니다. 그래서 찍어놨던 영상이 이거 진짜 아까워 죽겠네.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싹 다 갈아엎고 새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같은 말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아주 그냥. 자, 이 CPU들은 코잇에서 협찬해줬습니다. 유통사 이름은 짧으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두 글자가, 인텔도 두 글자잖아. 근데 이번에는 인텔에서 만든 것 같지가 않고 아우디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 벤츠인가? 아무튼 얘네들은 벌써 개봉해 봤고요. 11900K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근데 애가 이렇게 들쭉날쭉해, 정신사납게. 그러고 보면 축구공이 정상이었어요. 작년 마지막 주에 생산된 CPU입니다. 이번에도 이쪽에 자석이 들어있고요. 여기랑 여기에 홈이 있어서 이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걸려가지고 아까 거길 자르기 전에는 이게 안 빠집니다. 한번 SP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 거를 찍어볼 때는 SP 값이 잘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 게 아니죠.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너무 잘 나오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뿔딱이 걸림으로써 제가 살 CPU 중에 지뢰가 하나 제거되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바이오스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걸 또 주책 없이 좋은 거 나와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너무 또 뿔딱이 나와라 이러면 좀 미안하니까 그냥 대충 나와라. 그걸로 가겠습니다. 대충 나와라. 대충. 너무 잘 나오지 말고 대충 나왔네. 71이네요 그 SP 값이 성의가 없네. 자, 효자손 강화에 성공했습니다. 진명왕의 편백나무 집행효자손이에요. 자잘한 잡스펙은 제외하고 굵직하게 달라진 게 한 요정도 됩니다. 이제 PCI 4.0을 지원하고 램오버를 안 해도 320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ABT라는 부스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ABT는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11900K하고 11900KF만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좀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IPC 성능에서 AMD를 확실하게 이기려다 보니까 AVX 512 명령어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성능이 확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런데 발열도 같이 확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발열이 올라간 주 원인 중에 하나가 AVX 512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를 끄고 돌리면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자, 이게 외형적으로 달라진 점이고요. 이거는 오버클럭 면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자, 일단 바이오스가 엄청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어로보드의 경우에는 3월 25일날 0702가 나왔었고 그보다 5일 뒤인 3월 30일날 0704가 나왔습니다. 오피셜 기준으로 5일 만에 나왔다는 얘기고 비공식 기준으로 하면 매일 나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바뀔 때마다 오버클럭도 확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새로 찍는 영상이죠. 앞전에 찍어놨던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은 지금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요. 첫 번째로 맨컨 프리퀀시라는 게 생겼어요. 맨컨 프리퀀시가 뭐냐면 CPU지를 열어서 메모리 탭을 보시면 요거 있죠. 맨 컨트롤러 프리퀀시라고 써있는 이 항목, 이게 AMD의 FCLK하고 유사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게 맨컨 클럭이고 요 아래가 랜 클럭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는 똑같이 1933이죠. 이게 지금처럼 1대1로 할 수도 있고 1대2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대2보다 1대1이 성능이 더 좋아요. 어느 정도 좋냐면 1대2의 4533보다 1대1의 3866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AMD를 봐도 이런 식이죠. 이게 이렇게 역전이 되려면 얘가 4800이나 그 이상 들어가야 될 겁니다. 4533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했을 때는 둘 다 1T가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3866은 1T가 안 들어갑니다. 얘는 아직 안 해봤는데 앞으로도 아마 1대2는 거의 만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1대1이 성능이 좋으니까. 아주 고클럭을 넣으면 또 역전이 되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높게는 안 들어가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얘보다 얘가 쉬워요. AMD도 이쪽의 고클럭보다는 이쪽이 쉽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이 맨컨 프리퀀시가 아무 클럭이나 다 들어가냐?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 규칙이 뭐냐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메모리 기초상식 두 가지만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쪽에서 얘기하는 33이나 66은 실제로는 66.6666, 33.3333입니다. 그냥 그 뒤에 소수점을 생략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6 곱하기 2는 132가 아닙니다. 133이죠. 그 133에 66을 더하면 199가 아니에요. 200이지. 그런 식으로 33 곱하기 3은 99다 100이다. 100이다. 이걸 하나 알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클럭이 실제 메모리 클럭인데 DDR 메모리는 이 두 배로 동작을 합니다. 이 DDR의 첫 번째 D가 더블입니다. 두 배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D가 데이터. R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1933은 실제로는 3866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맨컨 클럭은 최고 얼마까지 들어가느냐? 해보니까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실제 랜클럭은 요거의 두 배로 동작을 하니까 3866이죠. 아주 맨컨이 좋은 애는 혹시 4000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만져본 애 중에는 없어요. 그리고 3866에 안 들어가는 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한계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맨컨 클럭이 최고 1933까지 들어갔는데 그럼 그 밑으로는 아무 클럭이나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는 66 단위로 클럭이 있어요. 그러니까 1933 바로 아래가 1900이 아니에요. 1866입니다. 1866 아래는 1800, 1800 아래는 1733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맨컨 클럭은 아무 클럭이나 있는 게 아니고 66 단위로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맨컨이 아주 좋은 애는 3900이 아니고 4000이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3900이 들어가려면 여기가 195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클럭이 없어요. 이게 66 단위로 있다 보니까 1933 다음에는 2000이에요. 2000이면 실제 랜클럭은 4000이죠. 그러니까 맨컨 클럭이 66 단위로 있으면 실제 랜클럭은 그 두 배로 동작을 하니까 66의 두 배인 133 간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3866 다음에는 4000이에요. 3866의 아래는 3733입니다. 그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램오버를 하려고 제일 먼저 넣어본 클럭이 3800이라고 치면 AMD도 그쯤 들어가니까요. 3800을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3800이 들어가려면 여기가 1900이어야지 되는데 1900이 없다니까. 1933 밑으로는 1866이에요. 그래서 3800을 넣었더니 안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3733을 넣었더니 그건 되겠죠. 1866이 있기 때문에 3733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한계 클럭이 3733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3800이 안 들어가니까 그 이상은 당연히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3800은 안 들어가도 3866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대1일 때는 133 간격으로 클럭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클럭이 아주 낮은 쪽으로 가면 50 간격으로도 클럭이 있어요. 한 1100, 1200 정도까지는 50 간격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은 클럭은 쓸 일이 없으니까 1대1에선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데 1대2로 가면 그것도 써먹을 일이 있죠. 맨컨 클럭이 1000만 돼도 1대2로 가면 4000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규칙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VCCIO 메모시라는 전압이 새로 생겼습니다. HW인포에서 보시면 VCCIO2가 이 전압입니다. 기존의 IO 전압은 여기 그대로 있고요. 에이스보드에서는 이렇게 VCCIO2라고 나오는데 이건 보드마다 달라요. 원래는 CPU하고 램 전압, SA하고 IO 전압이 4대 전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IO2 전압이 새로 생겼으니까 만져야 될 핵심 전압이 5개가 된 거 아니냐? 예,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었던 IO 전압이 이제 역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기존 IO 전압은 이제 수동으로 만져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반면에 SA 전압은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SA 전압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 전압을 전부 다 오토로 놔뒀는데요. 오토로 놔뒀을 경우에는 1.45하고 1.6V가 들어갑니다. 그냥 1대1 3866에서 얼추 이 정도 전압이 들어간다는 것만 대충 감을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IO 전압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얘가 새로운 IO 전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두 가지 CPU의 차이인데요. 얘네들이 둘 다 똑같은 8코어 16스레드짜리인데 둘이 이름도 다르고 하나는 i7이고 하나는 i9이에요. 가격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히어로보드를 기준으로 얘네 둘을 만져본 결과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납니다. 일단 공식적인 차이는 얘는 ABT를 지원하고 얘는 안 한다는 건데요. ABT 기능을 지원하고 안 하고만으로도 차이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T를 안 쓰고 수동 오버를 하면 둘이 똑같은 애들 아니냐? 그런데 생각보다 수율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10세대 때 1080K하고 1900K의 관계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걔네는 똑같은 i9이었고 수동 오버를 했을 때는 역전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제가 각각 3개, 6개씩 만져봤거든요. 자, 요리의 기본은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까대기를,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이빨이 딱 맞네요. 얘는 뭔가 일체감이 있네. 야, 얘는 47주 차야. 사자마자 AS 기간 4개월 까지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수율만 좋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자, 1번 타자 78. 자, 2번 타자 아, 또 63 빌딩이냐. 마지막 남은 11900K입니다. 오, 86. 아자. 자, 11700K입니다. 11700K 치고는 선방했네요. SP 값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얘는 3개를 까봤는데 53, 62, 79고요. 얘는 50대가 있습니다. 얘는 6개를 까봤는데 50대는 없고요. 제일 낮은 게 63이고 나머지는 전부 70이 넘습니다. 제일 높은 애는 86까지 나왔고요. 뭐 일단은 대충 해본 거지만 11700K 중에 제일 좋은 애가 11900K 중에 제일 안 좋은 애보다 못합니다. CPU 클럭도 그렇고 램 클럭도 그래요. 왠지 인위적으로 원래 되는 애를 막아놓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심일 뿐이니까 너무 의미를 두진 마시고요. 이건 당연히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수동 오버를 해가지고 얘를 역전할 수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왠지 막혀있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 2개는 아수스하고 무시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히어로 보드랑 에이스 보드예요. 이 두 제조사의 보드는 협찬받은 게 몇 장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해본 건 에이스 보드하고 히어로 보드 2가지입니다. 바이오스가 하도 자주 바뀌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기준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2가지 보드 위주로 만졌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보드의 특징을 적어놓은 건데요. 이것도 지금 또 바이오스가 바뀌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에이스 보드 바이오스 112 버전까지만 해도 이거 이상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정확히는 51.25 이상이 안 올라가요. 캐시 배수도 46배수까지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113 버전에서는 53배수까지 잘 들어가고요. 캐시 배수도 47까지는 들어갑니다. 48배수부터는 2번 중에 한 번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113 버전 기준으로는 CPU 배수는 최소 53배수, 캐시 배수는 최소 47배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여드릴 벤치 비교하고 게임 프레임 비교는 112 버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뀐 113 버전으로 또 테스트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또 나옵니다. 아, 진짜 몇 번을 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는 이전 버전으로 진행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수스 1T는 지금 이 클럭들이 다 1T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히어로 보드로 테스트했던 겁니다. 둘 다 각각 1T로 했던 건데 지금은 3866은 1T가 안 들어가요. 3733부터는 잘 들어갑니다. 이거는 바이오스 버전 0402로 테스트한 겁니다. 지금은 0702, 0704까지 나왔는데 뭐 더 나왔는지도 모르고요. 0704 기준으로 3866 1T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3733은 1T가 들어갔는데 그나마 아수스 보드는 3733이라도 1T가 들어가긴 들어가고요. MSI는 아직은 3733도 1T가 안 들어갑니다. Z490 때도 아수스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1T가 잘 들어갔었거든요. 그 강세가 Z590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들어가던 게 안 들어가니까 좀 아쉽네요. 자, 달라진 점은 대충 여기까지 소개드리고 이제 벤치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테스트 환경입니다. 이 4가지는 전부 8코어짜리 CPU이기 때문에 이 4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2가지는 2월달에 테스트했던 거예요. 지금하고는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이 11900K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바이오스로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는 이 2가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 둘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700K는 이제 더 이상 테스트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11700K는 앞으로도 테스트를 자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보다 정확한 결과는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드는 각각 이 보드들을 사용했고요. 이 2가지를 테스트했던 바이오스는 0402 버전인데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얘는 112 버전으로 테스트했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버전이에요. 지금 현재 이 PC에 깔려있는 거는 113 버전이에요. 이거 테스트한 거랑은 또 다릅니다. 다시 세팅 맞추고 다시 벤치 돌리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일단 112 버전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램은 전부 다 이렇게 다른 램들을 썼지만 수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애들이에요. 원래 이 2가지는 똑같이 올로이 램을 끼우고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2가지가 원래 수율이 거의 똑같아요. 2T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T로는 차이가 많이 나요. 얘가 한참 좋습니다. 똑같은 삼성 비다이지만 얘는 기판이 8레이어짜리고 얘는 10레이어짜리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1T에서는 차이가 꽤 납니다. 1대2로 했을 때 얘는 4266, 얘는 4533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램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버를 했습니다.
이거 둘은 둘 다 1대1 3866인데 얘는 1T 얘는 2T입니다. 하지만 2T로도 11900K 성능은 막강합니다. CPU 배수는 각각 이렇게 줬고요. 그런데 얘는 쿨러를 모라를 썼어요. 책상은 사물을 보거나 공부를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뚫으라고 있는 거죠. 홀수입니다. 이 튀어나와 있는 셧오프 두 개를 따라가 보면 모라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뭔가 좀 아쉽다 그러면 바로 투입이 되는 거죠. 얼굴이 다 반사가 돼서 보이네요. 얘는 모라를 썼으니까 조건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 모라를 쓴 이유는 이 링스를 통과시키려고 쓴 거예요. 사실 이 링스가 굉장히 가혹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전 10세대 때는 어차피 52배속으로도 링스가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세대 때는 통과 기준을 링스로 하나 시네벤치로 하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발열 때문에 50배수도 빡빡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공평한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은 공평한 비교를 하려면 이 조건으로 돌리는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TM5는 쉽게 통과합니다. 만약에 이 조건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일체형 순행을 달고서도 52배수를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52배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진행한 벤치나 게임 또는 실사는 이걸로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최선의 조건이 아니고 ABT가 더 조건이 좋을 수도 있어요. ABT로는 올코어 51배수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ABT가 더 나은지 수동오버가 더 나은지 지금은 그걸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동오버 50배수를 기준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램오버는 똑같고 52배수에 47배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쿨러는 모라 아니고 일체형 순행 쿨러입니다. 코어 리퀴드 K360 달아놨어요. 52에 47 일체형으로 시네벤치 30분 테스트를 지금 돌려보겠습니다. 자, 코어 52배수, 캐시 47배수예요. 램오버는 이렇게 했고요. 자, HW 인포 열고 시네벤치 30분 실행합니다. 30분 실행. 예, 완주했습니다. 점수는 16,704점 나왔습니다. 싱글 코어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PC마크 익스텐디드도 돌려보겠습니다. (11,919점) 나오고요. PC마크 10의 비주얼라이제이션 테스트가 빡세기 때문에 온도가 92도까지 올라갑니다. CPUG 벤치마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얘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0배수로 오버를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냥 링스 통과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0배수로 돌린 거예요. 얘처럼 시네벤치 30분 테스트를 통과 기준으로 했으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시네벤치만 돌아가면 오늘 했던 이 테스트는 다 돌아갑니다. 게임이나 3D막은 당연히 돌아가고요. 시네벤치 멀티 테스트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는 테스트도 있어요. PC마크 10 후반에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테스트가 시네벤치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걔도 돌려봤죠. 그래서 원래부터 대충 다 빨간색이고요. 요거 세 가지 항목만 5800X보다 뒤졌었는데 52배수로 돌리면 또 역전합니다. 아까 시네벤치 점수가 이렇고요. 11,704점에 1,656점이에요. PC마크 10도 이기죠. 11,919점입니다. CPUG 벤치마크 점수도 이렇고요. 만약에 그렇게 표를 다시 만들면 얘가 모든 항목을 다 이깁니다. 이거 세 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원래부터 이기고 있던 애는 격차가 더 커지겠죠. 그 다음 3D막 비교입니다. 마찬가지로 50배수로 돌린 건데 11900K가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5800X가 1등인 항목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52배수로 돌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튼 50배수 기준으로는 결과가 이렇고요. 그 다음은 게임 프레임 비교입니다. 얘네 둘이 압도적이죠. 그 중에서도 11900K가 돋보입니다. 5800X랑 비교하면 당연히 모든 항목을 다 얘가 이깁니다. 그런데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가지고 압살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디비전2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돼서 이전 리플레이 파일을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테스트를 못했는데요. 아마 돌렸으면 차이가 적잖게 났을 거예요. 11900K는 못 돌렸지만 얘네 둘은 돌려봤거든요. 11700K가 5800X보다 20프레임 정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돌렸으면 아마 차이가 많이 났을 건데 어쨌든 배그를 빼고 보더라도 얘가 여유있게 이깁니다. 이거 타시엠님은 극오버를 하니까 프레임이 잘 나온 거 아니냐. 절대 극오버 아닙니다. 이거 지금 50배수로 돌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T만 적용해도 이거보다 1배수가 더 들어갑니다. 일체형 3열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700K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 11900K로는 그렇게 극오버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램오버도 굉장히 쉽게 들어갑니다. 얘네 둘만 놓고 비교하면 똑같거나 오히려 얘가 약간 쉬운 수준이에요. 시금치로는 아마 쉽지 않겠지만 3200에 CL14 정도 되는 램이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나 2T라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의 8코어 모델하고 비교하면 성능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게임은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고요. 작업 성능에서도 근소하게나마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MSRP 자체가 5800X보다 100불 정도 비쌉니다. 이제는 인텔 거품은 옛말이고 오히려 가성비 인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텔도 당연히 얘네 눈치를 봅니다. 5000번대 라이젠이 성능에 자신이 있으니까 가격을 50불 더 올렸듯이 인텔도 나름 자신이 있으니까 얘보다 비싸게 만든 겁니다. 제가 봐도 성능이 더 낫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텔 11세대를 사기에는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CPU만 놓고 보면 성능이 더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보드값 자체가 많이 비싸졌고요. 발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쿨링도 보다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뭐 온도의 단순 비교는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요. 어쨌든 동일한 벤치를 돌렸을 때 얘가 한참 높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쿨러에서도 추가 지출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선뜻 인텔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드하고 쿨러의 추가 지출까지 감안하면 성능은 이쪽이 나을지 몰라도 경쟁력은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유저 선택의 몫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뭘 살래 그러면 아마 이쪽을 살 것 같긴 합니다. 얘네 둘 중에서도 아마 11900K를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위에 누가 PC를 산다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아마도 얘를 추천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잔손이 더 갑니다. 그 과정을 재밌다고 생각하고 즐기는 분이라면 이쪽이 낫겠지만 힘들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나을 겁니다. 대충 쓰기에는 얘가 낫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11700K는 원래 이거보다 잘 나옵니다. 그런데 초기 590 보드에 물려서 돌리는 바람에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아마도 490 보드에 물려서 돌리든가 아니면 최근 버전 바이오스를 적용한 590 보드에 물려서 돌리면 지금보단 나을 거예요. 이게 영상은 안 올렸지만 제가 작년에 공랭 쿨러 14종 비교 테스트하고 남은 쿨러들인데요. 그 성능 비교표를 만들어 놨었는데 삭제해버렸는지 못 찾겠습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아마도 이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태도 얘가 제일 좋아요. 딱 한 번밖에 안 쓴 겁니다. 그런데 AM4 소켓을 지원 안 합니다. 정확히는 AM4 장착 키트를 따로 사시면 되긴 되는데 아마 국내에선 안 팔 거예요. 인텔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쿨러는 받았는데 얘도 지금 보이는 게 구성품의 전부예요. 인텔은 달 수 있어도 암드에는 못 답니다. 여기 보이는 게 각각 구성품의 전부예요. 풀박 구성은 얘 하나입니다. 이거 4가지가 전부 다 인텔은 달 수 있는데 암드는 이거 2가지밖에 못 달 거예요. 얘는 확실히 장착 키트가 있어서 달 수 있고 이 RC300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클립 모양으로 봐서는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품 이름은 각각 마스터에어 프로4, RC300, 얘는 득보예요. 원래 정식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 샘플이라서 이름이 없습니다. 얘는 유명하죠, 바다. 그래서 오늘의 암고는 쿨마, 사말, 득보, 바다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어떤 게 걸려도 상관없다고 하시면 4가지를 다 쓰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암드를 쓰니까 얘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득보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4개를 다 쓰시더라도 웬만하면 한 댓글 안에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기한은 다음 주 화요일 2시까지고 추첨도 그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